지금 이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얼척없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언론의 왜곡 보도를 탓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봐라 내란 저지른 것 아니냐고 한다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되어 있고 한마디만 나가면 난도질을 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고립된 약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어떻게 고립된 약자입니까? 예? 그러니까 요새를 치고 나를 방어하라고 나서는 저는 뭐라고 뭐 적절한 표현도 잘 네.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이게 이런 표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지금 아니 비상계엄을 멀쩡한 나라 비상계엄을 해서 하루아침에 경제를 폭망시킨 주범이 바로 윤석열인데 이 모든 책임에서 본인은 자유로워지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은 할 만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그런 조건이나 상황이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헌재에서 아니 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정상화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그게 뒤틀리니까 또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그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가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는 주겠죠. 한두 차례 들어는 주겠지만 그 사람들의 판단을 들어서 네. 뭐 탄핵을 기각시킨다거나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지 근데 않나. 문제는 헌재의 탄핵 심판을 지금 형해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그렇습니다. 다층적으로 진행 중인데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헌재의 스탠스는 뭐냐? 탄핵 사건이 다른 탄핵 사건보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여러 사람에 대한 탄핵 사건보다 우선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돼야 된다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발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한덕수, 최재, 이창수 탄핵 심리도 빨리 함께 진행해 달라. 결국은 이게 신속한 결정을 막기 위한 다른 수단들을 꺼내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헌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뭐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장 그럼 뒤늦게 해야 된다라고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면 그거 헌재에서 다 들어줘야 되나요? 아니 그렇죠. 네.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거를 뭔가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아주 다층적인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가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결국 내란 행위를 남겨두고 내란 죄를 탄핵 심판에서 다루지 않겠다라는 결정 때문에 여야 간의 갈등도 있고 이것이 가장 크게 좀 화두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거에 대한 해설들은 뭐 다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합니다만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다 이제 뜯어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의 재량껏 어떠한 일부 탄핵 사유는 인정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그렇죠. 좀 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것이 어찌 보면 죄송합니다. 찐빵 없는 찐빵 그리고 홍준표였나요? 짜장 없는 짜장면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예. 정말 이게 아까 똑같은 거예요. 너무 쉬운 비유가 뭐 법률가가 아니거나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일반 시민분들에게는 그럴 듯하다라고 인식돼 버리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김한규 의원이라든지 이소영 의원이 좀 더 쉬운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든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빌미를 줬다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평론가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디까지나 헌재 심판은 2017년 권성동의 입장이 어땠는지를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첫 번째. 바이블이니까. 네. 그렇죠. 그게 바이블입니다. 건적권. 네, 건적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사재판이 아니다. 그래서 내란죄에 대한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뇌물죄로 파면에 이를 정도의 행위로 인정된 게 아닙니다. 뇌물죄는 또 따로 판단을 받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잘 뜯어보시면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은 어떠한 뭐 트집 잡을 게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권 쪽에서 너무 불만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째려만 봐도 지금 시비를 붙일 심산이니까. 아니 오늘 국회 측 대리인단이 기자들하고 간담회 했잖아요. 해서 한 얘기가 탄핵 소추 문구를 바꾼 적 없다. 안 바꾼다.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헌법 재판에 맞게 그 격식에 맞게 해달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근데 그 2016년에도 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요. 2017년에도. 예. 그래서 권성동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좀 그 신장식 의원이 쉽게 얘기를 하던데 민사법정하고 형사법정을 가지고 누구를 때렸는데 이게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 손해배상 얼마 해줄래? 이거는 민사법정에서 하는 거고 형사법 차원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의 형을 내릴 거야는 이제 형사법정에서 따지는 그렇죠. 거다. 네. 근데 여기는 헌법재판소란 말이에요. 헌법재판. 그러니까 위헌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헌법적으로 위헌한 사례가 있는 것을 우선 구성을 해서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네. 것이고 그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사법정에서 가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혐의에 대한 사실을 제외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네. 그걸 마치 뭐 짜장 뺐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무슨 저기 뭐야 식당에 가가지고 저 주사나 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확한 데 가서 치료를 받는 건데 그 주장을 계속 착종시켜가지고 억측을 펴는 그런 정치인들은 참 나쁘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제 선동 이른바 이제 저는 현재 윤석열 측에서 하는 선동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는 게 있고 법적으로 선동하는 게 있는데요. 이 법적 선동이 아까 얘기했던 내란죄 철회에 대한 부분도 제일 나쁜 게 여당 측 정치인들 중에 판사 출신 정치인, 검사 출신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이걸 지금 다 선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알만한 알면서 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예. 다 알면서 이런 건데 이제 이 대목을 꼭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헌법 위반 말고 법률 위반도 따질 수 있지만 아까 약은 약사에게 뭐라고 하셨죠? 진료는 의사에게 네. 그거 말고도 회사 징계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공무원을 징계하는 절차라고 네. 보고 실제 형사재판 달리 본다고 한다면 구교영 기자가 누굴 때렸는데 회사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해서 회사 징계 절차가 따로 있는 거고 그 폭행죄에 대한 부분은 따로 그렇죠. 처벌을 받는 형사법정에 거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가정법원에 대한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네. 쉬운 비유를 택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윤석열에 대한 이 파면 절차는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 희망과 기대가 섞인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제 법조인한테 다 물어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법조인만 하더라도 뭐 10명이 지금 넘는데 99.999%로 이거는 그냥 헌법 위반이에요. 지금 헌법 위반 특히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 내용 이게 다 모든 게 위반이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 입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정치 목적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 없었다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만으로도 5차 변론 기일까지 우리가 가야 될 건지 참 기다리기가 힘드네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국정조사도 국회가 이제 해야 네, 되는데 네, 네. 지금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이 사건의 가장 주범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아니, 그런데 그걸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 가지고 싸워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예. 이재명 나오라고 한다면서요. 김어준 나와라. 예. 김어준 나와라 뭐 이런다면서요. 등가물로 등가 예. 교환하자 뭐 이런 것 같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일테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정상화가 되려면 일단 상식과 합리, 그러니까 보편성에 기초한 그런 정치 행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윤이라는 사람인 거죠. 윤석열 피의자가 끊임없이 목리를 부리면서 나 안 해.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들이기 싫으면 다 나 안 해. 나 싫어. 네. 거부해. 예. 거부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정치인들은 서로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뭐 야합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물론 그게 네. 이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재벌에게 이익이 되느냐, 검찰에게 이익이 되느냐, 어느 집단에게 이익을 시키려고 했었냐, 뭐 이런 것은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든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땡깡, 목리 이런 게 정말 아주 위험 수위까지 올라와 있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다 이 사람들 법률가들입니다. 검사를 했든 변호사를 했든 판사를 했든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을 너무 잘 아니까 법을 악용해서 법을 피해가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를테면은 체포 불응하면서 예. 한다는 소리가 뭐 체포 적부심을 막겠다. 구속 적부심은 들어봤지만 체포 적부심이라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만들어내요. 조물주입니다. 지금 보니까. 네. 천지창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목리가 또 그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언론에서 넘어가요. 예. 그렇게 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많아졌고 도가
지나치는 상황이 됐는데 정리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심각하고 저는 그래서 언론의 기능과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아니 겁니다. 그리고 자기 빼고는 지금 대부분 주범들이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감방 청문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네.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이미 일찍이 네. 검찰이 신병을 확보했고 대다수의 이제 공범들이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뭐 감방청문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절차상 과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뭐 앞으로의 사실 수사의 방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앞에 저희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앞으로 체포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게 뭐 경찰에 제2첩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저는 빨리 좀 그 어쨌든 공조본 체제를 유지해서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특검도 좀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 좀 일원화해서 국민들이 이 체제 불안정성을 언제까지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세 싸움이기도 하고 시간 싸움이라고 저는 봤는데 이게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윤석열을 비호하는 측에서는 어떻게든 저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선만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 윤석열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신용과 믿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국정조사도 좋고 수사도 좋고 헌재 심판도 좋고 다 좋은데 결기 있고 강단 있게 원칙을 가지고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뭐 뜻이 다르고 어떤 부분들은 전 틀렸다고 봐요. 이것은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틀린 분들인데 그 우매한 군중들을 빨리 집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건 한시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헌법기관이 헌재는 헌재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어떻게 하면 이 산을 빨리 넘어갈 수 있을까를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를 경론이라고 하거든요. 저는요 국무위원 이게 자꾸 저 오늘도 언론 보다가 좀 스트레스 받았는데 또 역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풍 저널리즘을 제가 볼 때마다 좀 짜증이 나는데요. 역풍 저널리즘이다. 네. 대한민국 정치는요 내란 행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겁니다. 내란이 벌어진 이후에 언론이 변화한 게 없을 거라는 거 저는 뭐 사실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사람을 그 국정 시스템에 위치해 두고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되묻고 싶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어쨌든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국회는 탄핵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주저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 다음에 이주호가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을 거라면 내란에 동행하겠다면 지켜볼 수 없는 거죠. 탄핵해야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조심스러운 엄숙주의의 태도를 갖춰서 최상목만큼은 좀 우리가 기다려주자라고 하는데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저는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요. 재판관 임명이 끝이에요. 그 이유 없습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자유 선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취재한 내용도 동일한데 그러니까 민주당에 두 가지 기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최상목 입장에서 볼 때 최상목은 할 일을 다 하였다. 재판관 2명 임명한 것도 큰일 한 거다. 네. 최상목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류가 있냐면 최상목에게 더 기대할 것은 없다. 그러므로 탄핵이다. 네, 이렇게 두 기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두 기류 가운데 어느 게 주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인가 어제였죠. 사선 이상 중진들 모인 자리에서도 최상목 탄핵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 오늘은 뭐 직무유기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 그 내란 공범이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두환 시절에 국보위처럼 비상 입법회의를 만들라고 예산을 짜라고 했고 그 자기가 쪽지를 줬다. 예, 쪽지를 네. 차관에게 준 것은 이거 예산 짜라고 시킨 거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면피성으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A4짜리 한 장이었다면서요. 물론 본인은 이게 피하고 싶으니까 뭐 종이에 이게 내란 관련인 걸로 느낌이 와서 차관에게 주었다라고 해명을 국회에서 하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보지도 않고 줬다는데 대통령이 주는 문서를 안 받겠어요? 그거는 너무 상식을 배반하는 주장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과 관계된 내란 특검 또는 김건희 특검은 묻고 본인과 관계가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셋은 못 받겠고 1+1으로 1대1로 해서 둘만 받은 거다. 그리고 그걸로 나는 할 일 다 했어. 나머지는 나는 이제 대통령 놀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세 가지 트랙인데 첫 번째는 국회에서 국정조사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검찰이나 뭐 공수처나 또는 특검을 통해서 수사 재판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있는 겁니다. 셋 중에서 속도가 제일 빠른 게 헌재예요. 맞습니다. 예. 헌재가 제일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어요. 헌재 화이팅.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와 재판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이 각 그 수사 정리가 안 되다 기관들 보니까 정리 네.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기싸움 하죠. 또 주도권 다툼 하죠. 책임 공방 벌이죠.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특검으로 빨리 정리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이 특검으로 정리해 줄 사람 누굽니까? 최상목이에요. 근데 그렇죠. 최상목이 네. 자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냥 두고 보고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민주당 내부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최상목 탄핵한다 쳐. 다음 순번 이주호인데? 이주호는 정말 나쁜 짓을 계획적으로 할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상목을 데리고 핸들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일각에서는 싹 다 탄핵을 해. 이런 주장. 그다음에 남기지 말고, 예. 싹 다 탄핵을 해. 아니면 국무위원 중에 이거 하겠다는 사람 손들라고 하고 그 손든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탄핵시켜. 네. 이 주장도 있고요. 싹 다 탄핵하고 차관 체제로 가. 그러면 차관은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민을 정치 집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비전은 뭐냐? 저는 역사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에서 반민특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친일 청산이 안 돼서 지금까지도 뉴라이트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뿌리들이 제대로 제거되거나 정리되지 않았을 때 우리 역사는 끊임없이 왜곡된 채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을사년 아니겠습니까? 120년 전에 우리는 국권 침탈을 당했고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나라예요. 뭐 그때 나라가 어디 있었어? 김문수 장관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지만 나라는 분명히 있었고 우리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나라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찾고 왔지만 여전히 친일파 청산을 못 해가지고 120년째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120년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살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참에 내란 세력 확실하게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다소 저 사람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보이더라도 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역사 독일 보십시오. 나치 지금도 찾아내서 처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저기 뭡니까? 문양도 못 쓰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5.18, 4.3 끊임없이 폄훼하고 그거 가지고 농간을 부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에 제대로 역사를 정리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왜곡 없는 역사에서 독도는 뭐 다케시마야 뭐야 이런 논란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내란 수괴는 저는 사악하다고 생각하고요.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악을 처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주저함도 없어야 되고요. 단호해야 되고 뭐 꼼꼼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호하고 전격적으로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치 다 물고기 다 잡았다라는 식으로 뭔가 여유를 잠깐 부리다가 그 악의 세력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저는 줘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뭐 특정 뭐 인물들을 거론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 팀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팀 윤석열에게 자꾸 시간을 주면 지금 이렇게 뭔가 불과 경향TV도 한 몇 주 전에 그 토크했던 분위기보다 훨씬 더 무겁고 그렇죠. 네. 회의감 느껴지고 허탈감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사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장 기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반민특위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참 존경하지만 이분의 큰 실수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이란 괴물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 사악한 무리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진짜 어떤 미래가 우리한테 올지 모른다라는 그 위기감과 우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누군가를 또 탄핵하면 안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더하는 길은 정치적 불안전성을 제거하는 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팀 윤석열을 내려오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자꾸 탄핵 그 공포와 탄핵 역풍을 걱정하시잖아요.
이재명 포비아라고 해서 정부 여권 쪽에서 계속 이재명 언급하면 이제 저는 뭐 중도 무당층에 계신 분들이 좀 지겨워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번에 민주당이 사실 탄핵 많이 하긴 했어요. 뭐 검사 탄핵이나 뭐 감사원장 탄핵이나 탄핵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상목을 탄핵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새로운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이 분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국민의 뜻에 따라하지 않는다. 탄핵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전공법. 그러니까 이제 속 시원하게 탄핵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4월 총선 이후부터 줄곧 얘기했던 게 8석의 정치력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제 절묘하게도 200석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200석이 되지 않음으로써 파생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후과가 우리 국민들을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대한민국 정치 집단이 최상목을 움직이는 거죠. 더 이상의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필요하도록. 예, 네. 불필요하도록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상목을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가지로 욕을 먹든 뭘 하든 뒤에서 마쿠에서 역할을 해서 최상목이 할 일을 하도록 네. 강제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이 없다면 저는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겠다. 한남 대첩 때 지난 어디죠? 그 남태령 네, 남편이요. 때처럼 네. 다 키세스 초콜릿이 돼가지고 슈가 파우더 뿌리고 음. 이게 말이 좋아 그렇지 그 안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우리 청년 학생들 얼마나 힘들고 네.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질서 있게 집회 시위 문화를 가져가면서 윤석열 탄핵 또는 체포 구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한층 가열차게 이루어져서 야 이거 안 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심리적 압박을 최상목이 느껴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때는 또 새로운 정치적 수단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속 시원한 탄핵은 저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정치 구단, 박지원 구단, 예,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부족하다,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시민의 힘으로 최상목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는 약간 입장이라는 게 음. 지금 뭐 무조건적인 탄핵이라든지 뭐 소프트 랜딩을 좀 원하시는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서 한덕수 권한대행 때도 마찬가지 의견이셨던 것 같고 그때 이제 많이 실기를 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좀 그 대목이 아쉽거든요. 네.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뭔가 좀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너무 이제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처질 필요도 없고 지금이 또 가장 큰 위기가 또 기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저는 이렇게, 예. 제가 끝으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키세스와 함께 네. BBC, CNN 기자들이 그 대한민국에만 있는 민주주의적 특성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결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신뢰가 공동체 안에 신뢰가 있지 않는 한 어려운 거다. 우리가 이제 두레 뭐 이런 거 했었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요. 품앗이, 네. 두레 품앗이 이런 것들이 내가 현장에 못 가니까 나는 어묵을 보낼 거야. 내가 현장에 못 가니까 나는 커피차를 보낼래. 이런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내고 뭐 여러 방식으로 다중다기하게 서로 참여와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로 다시 만난 세계? 네.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모두 협력하고 있다. 저는 이 자체가 상당히 대한민국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큰 민주주의의 동력이 되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 윤석열의 이 무도한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었다면 MZ세대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공동체를 위해서 역할할지 몰라라고 한 세대가 지나갈 수 있었는데 계엄 사태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아주 커다란 복 같은 축복 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듭니다.